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평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결국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주일째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사실 지난달 11월부터 평균이 1,460.44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시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이 최고 수준의 환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데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11월 원달러 평균은 이제 1,640.44원이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의 월평균 환율 최고치가 1,488.87원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 97년 말에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거의 2,000원 가까이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변동성이 컸고 어느 정도 1,480원대 수준으로 내려왔다면 지금은 그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470원대의 높은 환율이 평균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달러에 대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외환 당국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에 긴급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외환 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외환 스와프가 뭔데 이걸로 환율을 맞겠다는 겁니까? 예, 스와프라는 거는 이제 서로 맞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바꾼다는 건데요. 사실 국민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자산을 매입하려면 그 달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 공급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한국은행,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이제 수합을 한다 그러면 외환 당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국민연금에게 빌려주고 그만큼의 원화 달러를 이제 외환 당국이 지급을 해준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화의 어떤 그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만기가 돌아오면은 미리 정해진 환율과 이자 그 스왑 포인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만큼을 이제 국민연금이 달러로 다시 돌려주고 외환 당국은 그 원화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처음에 바꾼 것을 이제 만기 시점에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달러 조달을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환 당국, 그러니까 시장 밖에서 조달함으로 인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데 전략적 환헤지가 뭐고 환율 안정에 이건 또 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전략적 환헤지라는 것은 환율이 너무 올라갈 때 자동적으로 달러를 파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준 환율이 있고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보유 중인 달러가 어떤 환율 기준을 넘어서면 그 일부를 시장에다 내다 팔도록 설계된 규칙입니다. 이거는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굳이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채권을 파는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환율에 개입하지 않지만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을 일정 비율까지 매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마 10% 정도까지 매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 급등 압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갑자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시적인 환율 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같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이것을 쓰는 게 정말 일시적으로는 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전략적 환헤지로 그 환율보다 어떤 면에서 더 비싸게 달러를 구입해야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단기 거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장기간 거래를 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은 전략적 환헤지라고 하지만 이 방법을 쓰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환 스와프와 그리고 환해지, 시간을 버는 정책일 뿐이지 이게 문제를 아예 없애주는 정책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경제 체력을 키우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부동산 문제 짚어볼 텐데요. 집을 사는데 문제는 퇴직연금까지 깨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최고로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좀 집을 깨야 그 퇴직연금을 깨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정도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저축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택하고 집을 살 시점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걸 이용해서 중도 인출을 해서 집을 사는 건데요. 문제는 이 중도 인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중도 인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어느 정도 퇴직연금이라는 유동성 또는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어떤 다른 상품을 통해서 투자이익을 확보해야 될 시점에 부동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대책들이 특히 소득이 많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다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사기 위해서 노후 자금까지 쓰는 다소 위험한 선택이 늘고 있다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대출 문턱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부담스러워진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 코픽스가 최근에 한 2.5% 수준을 유지하다가 0.25% 정도 올라서 0.81%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시장 금리, 특히 채권 금리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신규 대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높은 금리를 내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5년 변동 고정금리 상품이 사실 30년 고정금리지만 5년이 지나면은 변동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정금리 상품의 문제점인데요. 그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 11월이죠. 그 당시에는 코픽스 금리가 0.9% 정도였을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대적인 그 유동성 확장을 피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던 시기인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집을 사셨던 분들도 되게 많죠. 그분들 중에서 이제 고정금리를 택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변동금리에 이제 노출이 되시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당시에 코픽스가 0.9%였지만 이제는 2.8%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뭐 이자율 변동 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 높은 금리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전에 대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고금리에 노출된다라는 점도 또 시장의 좀 불안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은 더 비싸지고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내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김범석 의장이 역시 불출석 의사 밝히면서 공분을 또 사고 있는데요. 이 책임자가 안 나온다 보니까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지배 구조의 문제가 사실 쿠팡이 대부분의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로는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라는 건 맞지만 사실 대부분의 수익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본인이 올해 초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을 때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는 한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로 수출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을 해외에 수출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를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안 나와도 될 만큼 어떤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점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 출입을 의회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출석 자체 문제보다도 사실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이라든가 그 이에 생길 규제라든가 어떤 그 지배 구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이 굉장히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어떤 손해배상 제도에서도 어떤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 정말 책임 당사자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 당사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 당사자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책임 당사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뭐 과징금의 문제를 떠나서. 근데 뭐 책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과징금이 적어서 그렇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비용 얼마만 내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안이한 생각을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사실 청문회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뭐 소리를 치고 혼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얼굴을 내밀고 뭐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고 다시는 이렇게 뭐 국회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센 규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아니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규제를 어떤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 기업들은 계속 어떤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 뭐 법만 있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또 쿠팡이 이렇게 배짱 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대통령실부터 국회 보좌진 출신까지 대거 대관 인력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추산을 해보니까 2년 동안 25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사실 뭐 대기업에서는 뭐 숫자를 보면은 그 정도의 규모를 유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쿠팡의 경우는 특이한 것이 2년 동안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것을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뭐 대통령 비서실, 국회를 포함해서 권력이 핵심층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주로 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 어떤 실무진을 어떤 대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쿠팡이 어떤 실질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축소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로비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로비를 하면은 국회에 안 나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또는 어떤 로비를 통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안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낮게 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국회 로비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회와 정부에서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좀 더 엄밀하고 이제 좀 확실한 방법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을 높여서 어떤 과징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좀 더 기업이 보안 같은 문제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YTN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미국 본사를 찾아가서 보니 사무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쿠팡이 이런 곳에 본사를 둔 이유는 법인세 면제 혜택도 있지만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쿠팡 로고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법적 주소지일 뿐 실제 경영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Coupang has a real operational office right now. Yeah, that's the reason why it came. Okay, yeah. I mean, their headquarters ain't here. A lot of people lie and say their headquarters is here. 특히 이곳은
쿠팡 INC 외에도 28만 개 기업의 법적 주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본사 주소지로 둔 이유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회사법이 간단해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한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3% 이내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아 델라웨어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델라웨어 법원 자체가 corporate friendly, 굉장히 친기업적인 그 법원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좀 문턱이 다른 이에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선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본사, 쿠팡 잉크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돈을 벌어도 8.7%의 주정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도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곳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는데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웨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반겼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핵심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 광물 재련소와 가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올해 안에 남미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업 대국 프랑스는 농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데 EU의 최종 표결을 미루기 위해 이탈리아와 반대표 모으기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1년 전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20일 브라질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EU는 새로운 무역시장 개척을 위해 남미와 FTA를 체결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던 브라질 등 남미 역시 협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The Commission's expectation remains to sign the EU-Mercosur agreement by the end of 2025, subject to the completion of Council procedures. While it is for the Council to decide on next steps, in the view of the Commission, signing the deal now is a matter of crucial importance economically, diplomatically and geopolitically. 양측의 서명을 거쳐 국가별 비준까지 마치면 7억 명 규모의 거대한 공동시장이 탄생합니다. 유럽은 자동차와 기계 등을 남미에 더 팔고 남미에서는 소고기와 쌀, 대두 등의 유럽 수출량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농업 대국 프랑스는 표결 최종 시한을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국 농가를 보호할 강력한 안전장치와 남미 상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표결 연기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본격적인 새 규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반면 독일 등 회원국 다수는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 EU 정상회의에서 FTA 안건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농민 10,000명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18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등 안보 분야에 이어 무역 정책까지 미국 앞에선 유럽의 분열이 또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벌인 종전한 협상에서 안전보장 방안에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끝난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유럽 정상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유럽과 러시아 모두 종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n terms of security guarantee, we're working with Europe on it. Europe would be a big part of that. And we're working on the security guarantee so the war doesn't start up again.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5조와 비슷한 수준의 집단방위 안전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미국이 어떤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을 해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요구대로 돈바스를 전부 내줄지를 두고는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이 돈바스 철군을 계속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Вважаю, що питання території, воно болюче. Бо Росія хоче те, що вона хоче, і можна не йти далі.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서방의 원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계 미국인 전 플로리다 부보안관도 포함됐는데 미국민이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합동 감식은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 서구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매몰됐던 작업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남사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탱크롤이 4.5톤 윙바디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뒤 차선을 벗어난 탱크로리를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직원을 생전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대표의 범죄 사실 10건을 특정했는데 법원은 대표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이 안 찌면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저렇게 고통받으리라고 그런지는 생각도 안 하고. 직원인 박성범 씨는 최근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대표 김모 씨가 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결국 상습상해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무했던 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범 씨 사망 뒤 CCTV 삭제한 이유 뭡니까?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범 씨에게 신체 포기학수 요구한 거 맞으십니까? 경찰은 CCTV 영상과 참고인 조사, 생전 박 씨의 안아골절 진단서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박 씨에게 저지른 폭행 등 범죄 사실 10건을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YTN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엔 대표 김 씨가 박 씨로부터 이른바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낸 정황이 담겼고 경찰 조사 결과 박 씨가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 김 씨가 자신은 살인자가 되기 싫다는 등 각종 협박과 폭언을 쏟아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폭행은 박 씨 횡령이 원인이라며 상습적이지 않았고 박 씨가 세상을 떠난 것과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데
박 씨가 숨진 뒤 매장 CCTV를 삭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CCTV 삭제에 관해 묻는 재판부에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영상이었고 유족이 보게 되면 시비거리가 될 걸 우려했다고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한 폭행과 협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15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예. 자, 경찰이 어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10곳에 대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어떤 곳들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정말로 경찰이 어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통일교의 천정궁뿐만 아니라 지금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등 이 뇌물을 수수했고 공여했다라고 보여지는 양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의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뽑히는 이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경찰의 이제 압수수색은 어제 오전 9시 정도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 지금 자정이 넘겨서 한 15시간 40여 분 만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혐의를 좀 살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정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의 이 의원실 압수수색 또한 함께 벌인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세 사람의 휴대전화 및 PC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향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어떠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과학수사를 이어갈 방침이고요. 분석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세 사람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10곳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곳이 아무래도 천정궁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찰도 이곳에 특히 공을 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통일교의 성지다라고 알려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천정궁을 상대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지금 이 천정궁이라는 곳이 지난 2006년에 박물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목표하는 신정 국가체제인 천주평화통일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녀갔다는 의혹 관련성의 진원지로 뽑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에 완공된 천정궁은요, 완공 직후인 그해 6월 13일에 이 총재였던 고 문성명과 현 한학자 총재 부부가 이곳 천정궁에서 성대한 입궁식 그리고 대관식을 연 바 있는데요. 지금 이 천정궁이 위치한 이 송산리 일대가 통일교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어서 통일교의 총문상격 이 지점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국회에서도 일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참관 절차 등 때문에 2시간 넘게 지연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회의 전재수 의원실에 대해서 어제 경찰이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이 됐는데요. 그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참관 절차 등의 문제로 실제 압수수색이 이제 시행되기까지는 2시간 넘게 지연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쯤에 의원회관에 도착했는데 국회 측의 참관인이 도착하지 않아서 실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전 11시 20분쯤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내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사이에 해당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래서 국회 안팎에서는 혹시나 증거인멸이 그 2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 이 참관 절차가 필요한데 마침 이날 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늦어졌다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특검과 경찰은 누락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보면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제 경찰이 사건을 이첩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내에 있는 민주기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떠한 연유로 압수수색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과 경찰은 공통적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와 증거 등을 절차에 따라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가 사건을 이첩한 기관을 곧바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고요. 혹여나 경찰이 특검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뭉갠 의혹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들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특검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야, 즉 사건을 일부러 늦게 경찰에 이첩시킨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특검과 경찰에서는 이 누락된 자료를 그냥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 과정이다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직무유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 이제 확인을 할 거고 또 피의자로 넘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통일교 내부에서도 이 회계 관련한 장부들이라든지 또 회계 관련한 이런 이 전자 장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PC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전에도 지금 특검에서 한번 이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인 적은 있지만 그때 중점적으로 이제 확보했던 자료가 2018년도의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한 전수자금법 내지는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는 통일교의 2018년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정치인 같은 경우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검에서는 일단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뒤에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아마 추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피의자들을 부르기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 등 이 뇌물을 공유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먼저 선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이야기 먼저 짚어봤고요. 이어서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하는 데 관여를 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일단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일종의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했었죠. 어제 있었던 특검의 최종 브리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특검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까지 확인을 했지만 김건희 씨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어서 계엄 당일에 김건희 씨의 행적도 확인을 했지만 계엄과 관련한 뚜렷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건희 씨의 개입을 인정할 만한 어떤 참고인 내지는 공범들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특검이 김건희 씨가 혹시 계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건희 씨 측근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의 이 부부싸움이 좀 있었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김건희 씨 측근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심하게 다퉜다. 심지어는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면서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김건희 씨가 계엄을 같이 모의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 특검의 결론입니다. 예. 자, 그리고 계엄이 이루어진 12월 3일 평일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한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 뒤 정도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계엄을 선포한 뒤에 계엄법에 따라서 사법권도 윤 전 대통령이 갖고 또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서 입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게 비상계엄 선포의 가장 큰 동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조특검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로 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올 1월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 천공 등을 비롯한 부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흔적은 밝히지 못했다,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요, 종합특검이 더 필요하다. 아직 이 특검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 종합특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통일교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이 통일교 관련해서 오히려 더 지금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법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 지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통일교 의혹을 밝히자라는 국민의힘 측 의견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3특검이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밝히지 못했던, 규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만 좀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2차 종합특검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지금 3특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수백 명의 검사를 파견받으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한 의혹을 시간이 더 지나서 특검을 한다 한들 과연 추가적인 어떠한 증거나 의혹을 해명할 수 있을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이제부터 특검의 공은 공소유지입니다. 그리고 특검 법원에 따라서 지금 해당 비상계엄 관련한 재판은 중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공범들 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일일이 중계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한들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재판 내용과 증거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보고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 새롭게 공범으로 지목되는 인물들도 이 재판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과 증거를 습득한 상태로 조사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특검을 한다 한들 실익이 과연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또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어제 있었던 법원에서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진우 전 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에 눈에 띄었던 진술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에 이 군사법원에서 내놓은 진술에서 일부 좀 수위가 낮춰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진술이 좀 변경된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 또 눈에 띄는 진술 중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감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취한 상태로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실망이 크다라는 풍향을 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당시에 이런 진술을 들으면서 이전 사령관은 이 사람이 고립되어 있으면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는구나. 대통령이면 제일 어른인데 참 인간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이때는 계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큰 추위가 없을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7에서 8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은 크게 춥지 않지만 오늘 오전 중 중부를 중심으로는 약한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아직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차츰 서울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저녁에는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에 중부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우산과 함께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부지방은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동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1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1.6도, 광주 2.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8도, 세종과 청주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